남편을 떠나보낸 지 겨우 나흘 만에 저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새벽 2시에 아들 집을 나섰습니다. 70평생 살면서 그렇게 서럽게 울며 밤길을 걸었던 적은 처음이었죠. 그때 그 새벽길의 차가운 공기와 서러운 마음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제가 들은 몇 마디 말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모두 오해였죠.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의 두려움이 그날 밤 큰 오해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두려움 하나가 저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눈앞의 진실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걸 그날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영등포에 살고 있는 75세 여성의 사연입니다. 지금부터 사연 들려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박정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림을 꾸려왔던 세월도 있었습니다. 자식들 학비 마련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고 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죠. 남편과는 25에 만나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평생 무뚝뚝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저와 아이들을 아껴줬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새벽마다 공사판에 나가 손발이 다 트도록 일하며 저희 3남매를 키웠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식들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별거 아니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 그래요. 그래도 조심해요. 요즘 무리하시는 것 같던데. 남편은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늘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게 지금도 두고두고 후회됩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병원에 억지로라도 끌고 갔더라면 어땠을까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듭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드시고 나가시겠거니 했는데 그게 마지막 아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제 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이라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늘 마시던 찻잔을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뜨기 전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아들 준호 앞으로 미리 정리해뒀습니다. 그 아파트는 시세로 15억이 넘는 곳이었는데요. 남편은 그 조건으로 딱 한 가지를 준호에게 당부했습니다. 준호야, 이 아파트는 내 앞으로 해줄 테니 대신 엄마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셔야 해.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엄마 평생 잘 모실게요. 준호는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약속했고 저 역시 그 약속을 듣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약속이 나중에 이렇게 큰 오해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저를 챙기려 했던 사람이었기에 그 마음이 오히려 이런 오해로 이어졌다는 게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준호와 지원은 3일장 내내 제 곁을 지키며 굳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 사흘 동안 그들의 얼굴이 점점 지쳐가는 걸 지켜보면서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습니다. 특히 며느리 지원은 낯선 장례 절차를 하나하나 챙기며 저 대신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줬는데요. 평생 그런 자리를 처음 겪어보는 며느리였을 텐데도 침착하게 조문객을 맞이하고
절차를 챙기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문상객을 응대하는 것부터 음식 준비까지 지원은 밤을 새워가며 저 대신 모든 걸 살펴줬습니다. 발인 날 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며 침착하게 모든 걸 처리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죠. 그런 지원의 모습을 보며 저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늘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서먹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적당한 거리를 지키며 지내온 관계였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한 집에서 지내게 되니 서로 낯선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어색함 속에서도 지원은 늘 먼저 다가와 살갑게 챙겨주려 애썼던 걸 지금 돌이켜보니 새삼 느껴집니다. 장례를 마친 뒤 준호는 저에게 당분간 자기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요.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세요. 그래도 될까? 너희들 다 일하느라 바쁠 텐데.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기도 힘든 맞벌이인데 괜히 짐이 되는 건 아닐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당연하죠. 아버지랑 약속도 했는걸요. 저희가 모셔야죠. 준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잠시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며느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어요. 평생을 시부모님 모시며 살아온 저였기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짐 가방 하나만 챙겨 아들 부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익숙한 살림살이 하나 없이 낯선 방에 짐을 풀던 그날의 기분은 지금도 서늘하게 기억이 납니다. 남편과 50년을 함께 채워온 그 정든 집을 떠나 낯선 방에 홀로 앉아 있으려니 마음이 더 허전했습니다. 준호와 지원은 둘 다 회사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평일이면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대기업 팀장으로 지원은 은행에서 근무하며 둘 다 하루하루가 빠듯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준 아들 부부는 겉으로는 저를 살뜰히 챙겨줬는데요. 어머니,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입맛 없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맙다, 지원아.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지원은 출근 전 아침마다 제가 먹을 반찬을 미리 준비해뒀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참 기특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도 잊지 않고 냉장고에 메모까지 붙여두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늘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냉장고 2번째 칸에 있어요. 데워서 드시면 돼요. 그런 세심한 배려를 볼 때마다 저는 마음 한편이 짠하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며느리 앞에서 자꾸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 하나를 여닫을 때도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이랄까요?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그 마음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저였기에 그런 걱정이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아침마다 두 사람이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괜히 뭐라도 도와야 할 것 같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두고도 저는 늘 눈치를 보며 지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미련한 시어머니였다 싶습니다. 설거지라도 미리 해놓으려 하면 지원은 손사래를 치며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시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도 혹시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을까, 방문을 닫을 때도 혹시 소리가 나지 않을까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싶어 자꾸만 서글퍼졌습니다. 장례식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새벽에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나가려다 화장실도 들를 겸 조용히 방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아들 부부의 방에서 낮은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앞을 지나가려다 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아버지랑 약속했는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방법이 없잖아. 우리 둘 다 낮에 집을 비우는데. 그 말까지 듣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앞이 흐려지는 걸 느끼며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파트만 받고 벌써 나를 요양원에 보낼 궁리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받자마자 이러는 건가 싶어 서러움과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늙고 쓸모없어지니 이렇게 처리하는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넘겨준 재산인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하는 건가 싶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을 잃은 지 나흘밖에 안 됐는데 자식 집에서도 짐짝 취급을 받는구나 싶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방바닥에 주저앉아 이불을 붙잡고 소리 없이 흐느끼던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짐도 챙기지 못한 채 겉옷 하나만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인적 없는 골목길을 저는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그 집에서 멀어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지만 그 추위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드문드문 비추는 골목을 걸으며 저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새벽까지 문을 여는 찜질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남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50년의 세월과 며칠 새 벌어진 일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던 젊은 시절부터 남편을 잃은 슬픔, 그리고 방금 겪은 배신감까지 한꺼번에 밀려와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엄마 지금 너희 집으로 가도 될까? 엄마 무슨 일이야? 오빠 집에 계셨잖아. 그냥 며칠만 너희 집에서 좀 지내고 싶어서. 저는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못한 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더 캐묻지 않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한편 그날 아침 준호 부부는 제가 사라진 걸 알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방문을 열어본 준호는 텅 빈 방과 이불이 그대로인 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장실이며 베란다까지 다 뒤졌지만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어디 가셨지? 짐도 그대로 있는데. 지원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온 집안을 뒤졌지만 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그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준호는 몇 번이나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지만 저는 애써 답을 미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야 저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은주를 통해 준호에게 제가 있는 곳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추스르려 애썼지만 밤마다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막상 연락하려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준호와 지원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걸음에 은주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저희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준호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지원 역시 초췌한 얼굴로 제 손을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서 더 답답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저는 두 사람이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서러움이 터져나와 며느리 앞에서 그날 새벽 들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새벽에 너희 방에서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나 요양원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지원은 화들짝 놀란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날 새벽에 저희 방에서 어머님 얘기하는 거 들으셨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 얘기 말이다. 아버지랑 약속했는데 그래도 될까? 물었더니 방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니? 그 순간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셨어야 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들으신 줄은 저희도 전혀 몰랐어요. 알았다면 바로 쫓아가서 설명드렸을 텐데 저는 그저 멍하니 지원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지원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새벽 나눴던 대화의 진짜 내용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잖아요. 어머니 혼자 하루 종일 빈집에 계시는 게 저희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침에 인사드리고 나갈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저녁까지 어머니 혼자 저 방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요. 사실 저는 회사에서도 몇 번이나 어머니 걱정의 일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었어요. 회의 중에도 문득 어머니 혼자 뭐 하고 계실까?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 저희 마음이 어머니께 그렇게 오해로 전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미리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저희 잘못이 커요. 어머니께 미리 상의드렸어야 했는데 괜히 놀라게 해드릴까봐 조심스럽다 보니 오히려 이런 큰 오해를 만든 것 같아요. 준호도 옆에서 그날의 대화를 이어 설명해줬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방 안에 계시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게 저희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홀로 지내시다 쓸쓸히 돌아가신 어르신 뉴스를 보고 저희도 많이 놀랐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 와도 어머니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내셨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회사에서도 어머니 생각에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다가 방해될까봐 도로 끄는 적도 많았어요. 아버지도 안 계신 마당에 어머니 혼자 종일 방 안에서 텔레비전만 보시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동료들한테 물어봐도 다들 부모님 모시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그 시설을 찾게 된 거예요. 회사 선배 한 분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좋은 시설에 부모님을 모시고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용기를 냈던 거예요.
그 선배가 추천해 준 곳이 지금 저희가 알아본 그 시설이었어요. 다녀와 보니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건 그런 흔한 요양원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지내실 수 있는 시설 좋은 곳이었어요. 낮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식사도 영양사가 짜준 대로 나오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지 않아도 되는 곳이요. 목욕 보조나 물리치료 프로그램도 잘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직접 못 챙겨드리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매일 요가 수업도 있고 취미 활동도 다양해서 어머니 또래분들과 어울리시면 오히려 더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간호 인력도 상시 배치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직접 다녀와 보니 시설도 깨끗하고 어르신들 표정도 다들 밝아 보여서 저희 마음이 한결 놓였었어요. 상담해 주신 원장님도 어머니 연세와 건강 상태를 꼼꼼히 여쭤보시며 세심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 형편에 비싼 곳이긴 하지만 어머니 건강과 마음 편한 노후를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 가치를 생각하면 그 정도 시설비는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게다가 그 아파트는 어차피 저희 부부 노후를 위한 것이기도 하니 어머니께 그만큼은 해드려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 시설 상담도 벌써 2번이나 다녀왔었어요. 어머니 모시고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내서도 다 챙겨놨는데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서운해하지 않으실지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저희끼리는 몇 번이나 어떻게 말씀드려야 어머니가 상처받지 않으실지 밤새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크게 안도하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어머니를 더 잘 모시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는 게 오히려 저희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저희가 그 아파트를 받았다고 어머니를 소홀히 대할 거였으면 애초에 아버지 앞에서 그런 약속도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걱정하시는 마음까지 함께 물려주셨다고 생각하며 늘 조심스러웠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살아온 제 마음이 결국 이런 큰 오해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지난 며칠간의 서러움과 지금의 안도감이 뒤섞여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괜히 앞부분만 듣고 지레짐작했어. 그것도 모르고 너희를 원망했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봐. 어머니, 아니에요. 저희가 그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해 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잘못이 더 커요. 저희도 어머니를 배려한다고 했던 게 오히려 오해를 키운 셈이니 저희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든 어머니께 먼저 여쭤보고 함께 상의하기로 저희끼리도 약속했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 제대로 여쭤보지도 않고 저희끼리 다 결정하려 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준우는 제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오해까지 겹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마음고생하셨을 어머니를 생각하니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 보내드리면서 어머니 잘 모시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면목이 없어요. 아니야, 준호야. 오히려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너희 탓이 아니야. 평생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하고 살아온 엄마 성격 탓이 더 크지.
너희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야. 지원도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어머님이 외롭지 않게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혼자 방 안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걸 생각하면 저희도 마음이 편치 않았거든요. 그 말을 하며 지원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머님을 소홀히 대할 이유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잘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만 커졌는걸요. 어머님이 저희 때문에 마음고생하실까봐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었어요. 저희 부부는 밤마다 그 얘기를 하며 어머니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며느리 앞에서 지나치게 움츠러들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저 스스로 벽을 만들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왜 좀 더 일찍 헤아리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평생 남에게 패 끼치는 걸 싫어하며 살아온 성격이 오히려 이런 오해를 만든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며느리가 저에게 다가오려 할 때마다 저 스스로 한 발짝 물러섰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어색한 거리감이 이번 오해를 더 크게 키운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주도 그런 저희 가족을 보며 눈물을 훔치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오빠랑 새언니 마음 알아. 진작 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이런 오해 안 생겼을 텐데. 사실 오빠랑 새언니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하는지 나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거든. 이번 기회에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야. 그날 저희 가족은 은주의 집 거실에 다 함께 앉아 오랫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과 걱정들을 하나씩 꺼내놓으며 저희는 오히려 그 오해를 계기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도록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다 함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 깊이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평온함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준호 부부와 함께 그들이 알아봐뒀다는 시설을 직접 둘러보러 갔습니다. 넓은 정원과 밝은 공동 공간이 있는 생각보다 훨씬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커피 향이 풍겼고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잔디밭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배드민턴을 치며 즐거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서 저희가 주말마다 꼭 찾아뵐게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그곳을 둘러보며 아들 내외의 마음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방을 둘러보니 볕도 잘 들고 창밖으로 작은 정원까지 보이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아니 입소하던 첫날, 지원은 손수 만든 밑반찬을 잔뜩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여기 계시는 동안 불편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원의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다, 지원아. 이 늙은이가 괜한 오해로 마음고생만 시켰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진작 더 살갑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희 잘못이 더 커요. 그렇게 서로 미안해하며 웃음을 나누던 그 순간이 지금도 마음 한편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지원 사이에는 예전에 없던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주말마다 아들 내외와 딸 가족까지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즐겁고 편안한 주말 풍경이 이제는 저희 가족의 당연한 일상이 됐습니다. 가끔은 손주들 재롱을 보며 웃음꽃이 피기도 하고 때로는 며느리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같은 시설에 지내시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금세 친해져서 요즘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 수업에 나가고 오후에는 다른 분들과 화투도 치고 텃밭도 가꾸며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고추를 아들 내외에게 한 알음 안겨주며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옆자리 할머니와는 이제 친자매처럼 지내며 매일 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날 새벽에 그 오해가 오히려 저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사이의 오해는 대부분 서로 끝까지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앞부분만 듣고 지레짐작하기보다 이제는 서로에게 끝까지 마음을 확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이번 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 속에서 시작된 오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단단한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서로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대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적어주세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세요.